그건 우리가 못 만듭니다. 중국 기술진의 충격 실토였습니다. 초속 28m의 모래 폭풍이 하늘을 삼킨 이집트 사막에서 한국의 K9이 56km 밖 표적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란히 겨루던 중국 자주포는 폭풍 속에 그대로 멈춰섰고 현장을 찾은 이집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명령했습니다. 당장 계약해. 240대 사상 최대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명중하기까지 사막의 어둠 속에서는 중국의 검은 공작과 군복 속 배신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카림 만수르라고 합니다. 62살이고 이집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30년 동안 포병 장교로 살았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처음 만진 것도 포였고 별을 달고 마지막으로 지휘한 것도 포병 여단이었죠. 평생을 화약 냄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고백할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K9이 56km를 날려보내던 그날, 참관석 맨 앞줄에 앉아 손끝을 떨고 있던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측소의 강화 유리에 모래알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양철 지붕에 콩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한 장 너머가 지옥이었어요. 시야는 100걸음 앞도 허락하지 않았고 무전기에서는 잡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잡음을 뚫고 관측 장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표적 명중. 반복한다. 표적 정중앙 명중. 1초, 2초. 관측소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함성이 터졌죠. 우리 장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누군가는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거든요. 손바닥은 어느새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중국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NORINCO의 중동 총괄이라는 자오웨이. 몇 시간 전까지 백금 시계를 번쩍이며 여유롭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중국 기술진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그리고 대통령의 5글자가 떨어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2살의 어린 얼굴.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려면 몇 달 전 대통령궁의 그 회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그 방의 공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대통령궁 별관 회의실에는 냉방이 지나칠 만큼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백색 대리석 탁자에는 국방장관 아들 사브리, 육군 수뇌부, 그리고 조달위원회를 이끄는 후세인 타하 소장까지 20명 가까운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노후 자주포 240대 전면 교체. 우리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병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째 운용해 온 미국제 M100군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부품은 단종됐고 사막의 열기 속에서 툭하면 멈춰섰죠. 문제는 늘 그렇듯 하나였습니다. 누구에게서 사느냐. 정면 스크린에 NORINCO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연단에 올라섰죠. 값비싼 실크 정장에 백금 시계를 일부러 소매 밖으로 드러낸 남자. 자오웨이였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며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 그 시선이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상인의 눈이 아니라 값을 매기는 감정사의 눈이었거든요. 존경하는 장군 여러분, 저희 PLG-52는 경쟁 기종보다 30% 저렴합니다. 계약 즉시 인도가 가능하고 대금의 절반은 장기 차관으로 돌려드리죠.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 가득 가격표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자오웨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막에서는 포탄이 날아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랍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충분한 무기죠. 최고는 비쌉니다. 충분한 것은 현명하고요. 몇몇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그 말은 칭찬의 가면을 쓴 모욕이었으니까요. 너희 수준에는 이 정도면 된다는 말을 그는 미소와 함께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손바닥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후세인 타하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에 이보다 맞는 답은 없습니다. 저는 조다리원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후세인 타하. 조다리원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남자였습니다. 야전에서 흙 한 줌 만져본 적 없는 손으로 우리 군의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었죠. 그가 발언하는 동안 자오웨이와 짧게 주고받던 눈짓을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서 젊은 여군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보 분석을 맡고 있던 나디아 대위였어요. 한국의 K9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로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수백 대 규모로 도입했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오웨이가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요? 그는 정말 우스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포탄 한 발 마음대로 못 쏘는 나라입니다. 분단국의 장난감을 이 위대한 사막에 들이시겠다니. 대위님의 유머 감각이 놀랍군요. 웃음소리가 아까보다 커졌습니다. 후세인이 쐐기를 박았어요. 나디아 대위. 여기는 회의의 격을 아는 사람만 입을 여는 자리요. 자리로 돌아가시오. 나디아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 순간 저도 속으로는 자오웨이 쪽에 가까웠습니다.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의 세계 지도에 한국이라는 무기 강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제가 만지고 쏘고 분해해 본 무기는 전부 미국, 유럽, 러시아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분단국, 미국 없이는 포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죠. 두 번째로 저는 중국이 우리의 현실적인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240대라는 물량이었고 물량 앞에서 30%라는 숫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뿌리 깊은 편견이었는데 저는 무기 거래에서 파는 쪽이 사는 쪽을 동등하게 대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M109가 처음 우리 부대에 들어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사격 통제 장치에는 봉인이 붙어 있었고 정비 매뉴얼의 절반은 검은 줄로 지워져 있었어요. 고장난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데 본국 승인만 넉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미국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 권한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소령님. 그날 저는 뼈에 새겼습니다. 무기를 사오는 나라는 영원한 을이라는 것을요.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는데 한국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장사꾼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자오웨이가 어느새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보좌관님 같은 분이 결심만 해주시면 저희는 성의를 2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배로요. 성의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불쾌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결론이 뻔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으로 기울어진 판이었고 저에게는 그걸 뒤집을 이유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서부 사막에서 걸려온 새벽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침대 옆 전화기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서부 사막 훈련장에서 사고입니다. M109 포신이 사격 중에 파열했습니다. 병사 2명이 다쳤고 1명이 위중합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새벽 사막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고 로터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20살 일병의 어머니가 무너져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년 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포병 여단장이었습니다.
제 여단의 막내 포수 중에 3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22살. 웃을 때 앞니가 살짝 보이던, 쉬는 시간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제대하면 카이로에서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열 거라고 메뉴까지 다 정해놨다고 자랑하던 아이였죠. 그날도 평범한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포신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기 전까지는요. 굉음과 함께 포탑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제가 달려갔을 때 3일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후송되는 동안 그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22해를 산 아이가 22해도 더 묵은 쇳덩이 때문에 떠난 겁니다. 장례식 날 3일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원망의 말이 쏟아질 거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다시는 낡은 쇳덩이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고. 그 뒤로 7년 동안 저는 해마다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3일의 어머니는 갈 때마다 박하차를 내주셨고 벽에 걸린 3일의 사진은 늘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7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밀리고 조달 순위에서 밀리고 그렇게 밀리는 동안 낡은 포들은 여전히 사막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에 돌아오니 아내 라일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말없이 뜨거운 차를 내왔고 한참 뒤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 표정 7년 전이랑 똑같아요.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감싸 쥔 채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어요. 이번에는 뭐라도 해야겠어. 이틀 뒤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무실 탁자 위에는 사고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대통령은 보고서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못 기다린다. 자주포 도입 평가위원회를 만들 거야. 위원장은 자네다. 90일 주지. 90일 안에 결론을 가져와. 서류로 만든 결론 말고 자네 두 눈으로 확인한 결론을. 배석해 있던 후세인 타하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각하, 조달 절차는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굳이 별도 기구를 만드실 필요는 내가 정하네. 대통령의 한마디에 후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그는 제 옆에 바짝 붙어 낮게 속삭였어요.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보좌관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아닙니까? 90일 뒤에 같은 답을 들고 오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테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결론은 사막이 정할 겁니다. 소장님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저는 나디아 대위를 실무 책임자로 불렀어요. 회의실에서 혼자 옳은 말을 하던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까지도 제 머릿속의 결론은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비교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절차상 세계 시장 조사부터 지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 나디아 대위가 보고서 한 부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이 숫자 좀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최근 세계 시장에서 수출된 자주포 2대 중 한 대가 한국의 K9이라는 통계였습니다. 점유율 절반. 도입국은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튀르키예, 호주까지 10개국. 영하 40도의 핀란드 설원에서,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산악에서, 인도의 고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무기라는 뜻이었죠. 폴란드는 한 번 도입하고도 모자라 수백 대 규모의 추가 계약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 저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나디아 대위는 3번 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미국 없이는 포탄 하나 못 만든다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군대들의 선택을 절반이나 쓸어 담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로비가 만들어낸 숫자일 수도 있고 헐값에 밀어낸 물량일 수도 있죠. 30년 동안 서류에 속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 숫자를 보고도 후보에서 빼는 건 직무유기였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후보는 2개. 중국의 PLG-52와 한국의 K9. 그리고 평가는 회의실이 아니라 사막에서 2기종을 나란히 세워놓고 겨루게 하는 공개 맞대결로 한다고요. 보고를 받은 후세인의 얼굴이 굳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오웨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길 바란다고. 출국날 아침, 라일라가 넥타이를 고쳐매주며 말했습니다. 3일 후 어머님 댁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한국에 간다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눈으로 보고 오시라고. 좋은 눈.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나일강이 멀어지고 있었죠. 90일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세계가 창원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마음의 빗장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30년 동안 무기상들의 쇼를 봐온 사람입니다. 잘 닦인 시연장, 미리 짜인 각본, 입에 발린 찬사. 어디를 가나 똑같았죠. 한국이라고 다를 리 없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창원행차에 올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정문 앞에서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깨가 단단한 40대 남자였어요.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태윤입니다. 해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포병대위였고요. 위원장님과 같은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포병 출신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악수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안경을 쓴 30대 여성이 서 있었죠. 사격 통제 시스템 수석 한지원입니다. K9의 두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수행 장교 파디 대령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한지원 수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역에게 나지막이 물었어요. 의전 담당인가? 기술 브리핑은 언제 진짜 책임자가 하는 건가? 통역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지원 수석이 아랍어도 아닌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진짜 책임자가 지금 인사되었습니다. 대령님. 원하시면 지금 바로 증명해 드리죠. 브리핑실에 들어선 한지원 수석은 노트북도 원고도 없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파디 대령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대령님, M109 운용하셨죠? 사격 재원 산출에 몇 분 걸리십니까? 숙련된 반이면 2분에서 3분이요. K9은 표적 좌표 수신부터 초탄 발사까지 30초입니다. 사람이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관측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탄도 계산, 포심 방열, 장약 선택까지 전부 자동입니다. 대령님이 지도에 자를 대는 동안 K9은 이미 3발을 쏘고 진지를 떠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격 통제 개통도를 통째로 그려가며 30분을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파디 대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브리핑이 끝나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석님, 아까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어요. 실력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말일 뿐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쇼에 속지 말자. 숫자에 속지 말자. 시연장으로 향하는 길에 강태윤 이사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기의 겉모습 말고 뱃속을요. 경납고만 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생산 라인이 지평선처럼 뻗어 있었고 천장에 대형 크레인들이 수십 톤짜리 차체를 장난감처럼 옮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파랗게 튀었고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폐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제 평생을 함께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로봇팔이 포탑의 용접선을 그리는 바로 옆에서 사람의 손이 밀리미터 단위의 마무리를 잡고 있었죠. 연간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면 한 해에 100대 이상 뽑아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계약 이후에 라인을 더 늘렸거든요. 부품을 대는 협력사만 수백 곳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포병으로 살면서 뼈에 새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보급이 한다는 것. 아무리 명포라도 한 해에 몇 대씩 손으로 깎아 만드는 무기는 전력이 아니라 전시품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명포를 공산품처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카탈로그의 어떤 숫자보다 이 라인의 길이가 100배는 더 무서운 숫자였어요. 한지원 수석이 저를 포신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내시경 장비로 포신 내부의 강선을 한 줄 한 줄 들여다보고 있었죠. 포신 하나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그게 정상이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막에 서 있는 엠베꾸들이 떠올랐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런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포신들. 그 밑에서 잠을 자는 우리 아이들. 라인 끝에서는 갓 태어난 K9 한 대가 제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머리가 희끗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서 포탑의 용접선을 맨손으로 쓸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통역을 거쳐 돌아온 대답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라인에서만 28배입니다. 제 손으로 보낸 아이들이 지금 폴란드 눈밭에도 있고 인도 고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뼘도 대충 보낼 수가 없지요. 아이들. 그는 자기가 만든 포를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거친 손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자신을 다그쳤죠. 흔들리지 마라, 카림. 감동은 무기가 아니다. 증거만 봐라. 시연장에 들어서자 K9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5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햇빛 아래 웅크린 맹수처럼 보였어요. 강태윤 이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급속사격, 3발. 포성이 울렸습니다. 첫 발의 충격파가 가슴을 때리고 지나가는데 두 번째 포성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5초. 세 발이 15초 만에 하늘로 날아간 겁니다. 엠베꾸였다면 첫 발을 장전하고 있을 시간에요. 발밑에 땅이 아직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약 연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저는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30년 포병의 심장이 남의 나라 무기 앞에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차갑게 말했죠. 인상적이군요. 그런데 강 이사님, 여기는 한국입니다. 잘 닦인 시험장, 온화한 날씨, 완벽한 정비. 온실이죠. 우리 사막은 온실이 아닙니다. 한낮이면 온도가 53도까지 오르고 모래폭풍이 불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거기서도 이 15초가 나옵니까? 강태윤 이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온실입니다. 무기를 팔러 온 사람이 자기 시연장을 온실이라고 인정하다니. 저는 그의 눈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장사꾼의 조바심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태윤 이사는 저를 다시 시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K9 옆에 처음 보는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어요. 포신이 없는 장갑차였습니다. K10 탄약운 반장갑차입니다. 오늘은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탄약차를요? 포를 두고? 네. 왜냐하면 포병이 가장 많이 죽는 순간은 쏠 때가 아니라 나를 때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포병 생활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강태윤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포반을 지휘해봤습니다. 재보급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병사들이 포탄을 안고 차량 밖에 그대로 노출되니까요. 적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표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순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12 K9 뒤에 붙더니 컨베이어가 연결됐어요. 포탄 104발을 실은 K12 분당 12발씩 K9에게 탄을 넘기는 동안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승무원이 단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발짝도요. 보급 완료까지 몇 분입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 수석이 대답했어요. 방금 보신 게 전부입니다. 전 과정 장갑 안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K12 흐릿해졌거든요. 대신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7년 전 뙤약볕 아래에서 포탄을 어깨에 메고 나르던 아이들. 웃으면서 어머니 식당 메뉴를 자랑하던 22살의 사미르. 낡은 포신이 터지던 굉음. 제품 안에서 식어가던 온기. 만약 그때 우리에게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포신이 낡지 않았다면, 재보급의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사미르는 지금쯤 카이로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식당을 하고 있었겠죠. 앞니를 보이며 웃으면서요. 저는 K9의 차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 수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저는 무기를 만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안에 탈 사람의 부모 마음으로 만들자고요. 무기는 쏘라고 만드는 물건이지만 그 전에 지키라고 만드는 물건이니까요. 지키라고 만드는 물건.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무기상을 만났지만 병사를 지킨다는 말을 세일즈 첫마디로 꺼낸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감동은 감동이고 검증은 검증입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고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좋습니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건 여전히 한국이라는 온실 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류도 시연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사막이 직접 심판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들이 계약서와 보증 조항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강태윤 이사의 입에서 제 평생 처음 듣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막으로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장비와 저희 팀을 통째로 이집트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하신 규칙으로 위원장님의 사막에서 중국이든 누구든 옆에 세워놓고 겨루겠습니다. K9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위원장님 땅이 심판하게 하시죠. 저는 한동안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남의 사막으로 들어오겠다는 무기 회사라니. 이건 자신감이 아니면 무모함이었습니다. 한지원 수석이 옆에서 한마디를 보탰어요. 솔직히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K9의 한계가 정확히 어디인지요. 53도의 모래 폭풍이라면 저희에게도 최고의 시험장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러 갔던 길인데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것의 이름이 기대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에 돌아온 저는 나디아 대위에게 도입국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며칠 뒤 나디아 대위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폴란드 포병 쪽 무관 라인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입 만족도가 높아서 수백 대 규모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랍니다. 핀란드는 영하 40도에서 10수년을 굴렸는데 가동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말해보게. 유럽 무관단 사이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분위기랍니다.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이유가 있다고요. 어느 독일 무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지금 자주포를 산다면 자기라도 K9을 볼 거라고요. 독일. 자주포라면 100년의 자부심을 가진 나라의 무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던 제 세계의 벽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까지도 저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은 전원일 뿐이니까요. 저는 나디아 대위에게 폴란드 대사관과의 통화를 주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화기 너머로 카이로 주재 폴란드 무관 코발스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역시 평생을 포병으로 산 사람이었죠. 위원장께서 K9 때문에 전화하셨다고 들었소.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령님 나라는 왜 그 먼 한국의 자주포를 골랐습니까? 자주포의 종가라는 독일이 바로 이웃인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독일제 신봉자였소. 회의에서 한국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웃음이 터졌지. 아마 지금 위원장 나라의 분위기와 똑같았을 거요. 그래서 우리는 K9을 영하 30도 설원으로 끌고 나가 한 달을 굴렸소. 기동, 사격, 정비, 전부 다. 결과는요? 한겨울에 우리 지원 차량들은 얼어붙어 시동이 안 걸리는데 K9은 아침마다 첫 시동에 깨어났소. 히터가 얼마나 든든한지 병사들이 그 안에서 잠을 청하려고 들 정도였지. 지금 우리 포반장들은 K9에서 내리려고 하질 않소. 그래서 추가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우리가 어떤 처지의 나라인지 아실 거요. 국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나라란 말이오. 우리는 취미로 무기를 고르지 않소. 목숨을 걸고 고르지. 그런 우리가 한 번 사고 모자라서 수백 대를 또 사겠다고 줄을 서 있소. 이보다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느냐고요. 코발스키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하나 있소.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 그 몇 해 동안 우리 병사들이 낡은 포 옆에서 떨었으니까. 위원장께도 하나만 충고하겠소. 회의실에서 K9과 싸우지 마시오. 사막더러 심판하게 하시오. 우리는 서론에게 맡겼고
서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벽의 금은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승부의 심판은 사람이 아니라 사막이 본다. 코발스키 대령의 말대로 사막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맞대결 소식이 알려지자 카이로가 술렁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과 한국의 최신 자주포가 같은 사막에서 같은 날, 같은 규칙으로 붙는 겁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의 무관단이 참관을 신청했고 프랑스 무관까지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체의 눈이 우리 서부 사막으로 쏠렸어요. 물론 곱게 굴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후세인 타하는 조다리원의 규정을 들먹이며 맞대결, 예산 승인을 2번이나 반려시켰습니다. 시험장 사용 허가는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열흘을 묶어 놓았죠. 90일의 시한 중 30날이 그렇게 종이 위에서 타 죽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재가를 직접 받아와서야 서류 지옥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결재판을 내주며 웃는 낯으로 말했어요. 절차를 중시하는 것뿐입니다. 보좌관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죠. 절차라는 칼로 시간을 베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의 편인가? 맞대결 전야에는 국방부 주최로 참관단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카이로 시내 호텔 연회장에 각국 무관과 우리 군 수뇌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모였죠. 한국팀은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자오웨이는 연회장 한복판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건배 순서가 되자 그가 굳이 마이크를 자청의 잔을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밤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사막에서 가려질 겁니다. 진짜와 잘 만들어진 모조품이 말이죠. 아시아에는 원조가 있고 원조를 흉내내는 물건이 있는 법이니까요.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잔을 우리 장성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이집트의 형제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만 너무 정교한 장난감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병사들에게는 단순하고 튼튼한 물건이 어울려요. 그게 저희가 드리는 배려입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장성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몇몇 무관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잔은 지금 두 나라를 한꺼번에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짝퉁으로, 우리는 짝퉁조차 다루지 못하는 미개한 군대로요. 그때 구석 테이블에서 강태윤 이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멋진 건배사 감사합니다. 저희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무기는 연회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말하죠. 내일 정오, 사막이 하는 말을 다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딱 한 가지를 위해 건배하겠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1초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들 테이블에서 먼저 잔이 올라갔어요. 이집트 병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 한마디가 연회장을 돌며 메아리쳤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저도 모르게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고 있었습니다. 자오웨이는 미소를 지운 채 잔을 비웠는데 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세인 타하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도요. 돌아 나오는 길에 한지원 수석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많아지는 건 두렵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마침내 맞대결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시험장에 천막이 들어서고 참관석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측은 전세기 2대로 들어왔어요. PLG-52 2대와 기술진 50명. 자오웨이는 사막 한가운데에 에어컨이 달린 전용 컨테이너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참관석을 돌며 각국 무관들과 악수를 나눴는데 우리 쪽 천막 앞을 지나며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축하주는 미리 준비하는 법이니까요. 한국 측은 수송기 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K9 2대와 K10 1대, 그리고 12명. 딱 12명이었습니다. 50명 대 12명. 참관석에서 누군가 실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12명이 트랩을 내려와 가장 먼저 한 일을 봤습니다. 그들은 짐도 풀기 전에 모래부터 한 줌씩 쥐어보고 있었습니다. 입자를 확인하고 온도를 재고 수첩에 적었죠. 강태윤 이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모래가 곱네요. 흡기 필터를 사막 사양으로 한 번 더 조여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겠습니다. 첫날 오전 시험은 기동과 기본 사격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pH-52도 만만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모래 언덕을 넘었고 규정 사격을 통과했습니다. 자오웨이는 참관석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여유를 부렸죠. K9도 전 과목을 통과했습니다. 오전까지는 무승부였습니다. 승부가 갈리기 시작한 건 지면 온도가 53도를 찍은 오후였습니다. 연속 사격 과목에서 PLG의 사격 간격이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중국 기술진이 엔진룸 쪽에 모여 있었어요. 냉각 경고가 뜬 모양이었습니다. 반면 K9은 오전과 오후의 기록이 초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한낮의 사막에서 15초의 3발. 창원에서 본 그 숫자 그대로였죠. 참관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우디 무관이 제 옆자리로 오더니 명함을 내밀었어요. 위원장님, 오늘 K9 기록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포병 현대화를 검토 중이라서 말입니다. 경쟁국도 아닌 제3국이 첫날 오후에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지 신문 기자 2명이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한국 측 기록이 조작됐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고요. 출처를 물으니 답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나디아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 눈으로 봤습니다. 시험장 뒤편 컨테이너에서 자오웨이와 후세인 소장이 단둘이 나오는 거요. 30분 넘게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제보라는 것의 출처를 저는 그제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조작설을 흘리고 안에서는 조다리 원장과 밀회를 하고 이 맞대결은 사막 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디아 대위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후세인 소장의 공식 일정을 전부 기록하게. 티 내지 말고. 결선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요란하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윤 이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위원장님, 오셔야겠습니다. K9 1호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비 천막으로 달려갔을 때 한국팀 12명이 전부 K9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투광등 불빛 아래 한지원 수석이 엔진룸에 상반신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몸을 일으켰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잘려나간 커넥터와 시커먼 냉각수를 받아 낸 통이 들려 있었죠. 위원장님,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냉각팬 구동 커넥터가 예리한 날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냉각수에서 연마제 가루가 나왔습니다. 이건 넣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물질입니다. 누군가 어젯밤에서 오늘 사이 의도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사보타주.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시험장은 우리 군이 통제하는 구역입니다.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말은 손을 댄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식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후세인 타하가 기다렸다는 듯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그는 참모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선 전날 시동도 안 걸리는 무기입니다. 이러니 한국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소극을 끝내고 검증된 중국과 계약합시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파괴 공작입니다. 커넥터가 칼에 잘렸고 냉각수에 연마제가 들어 있었어요. 소장님은 우리 군이 통제하는 시험장에서 벌어진 파괴 공작보다 그걸 당한 쪽을 먼저 의심하자는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한국인들이 자기 정비 실수를 덮으려고 꾸민 자작극일 수도 있지 않소? 자작극.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결선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권한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 자작극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겠습니다. 결선까지 남은 시간은 1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비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팀 12명 전원이 K9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품을 뜯고 세척하고 갈아 끼우고 밤을 꼬박 새운 얼굴들이 모래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누구 하나 사보타주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태윤 이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들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항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가 스패너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위 원장님, 누가 그랬는지 밝히는 건 저희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일은 내일 정오까지 이 아이를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범인 찾는데 쓸 힘까지 전부 여기에 쓰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저는 야전 취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박하차를 끓였습니다. 3일에 어머니가 해마다 저에게 내주시던 바로 그 차였죠. 김이 오르는 잔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정비 천막으로 돌아가자 한국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위 원장이 손수차 심부름이라니요. 저는 잔을 하나씩 돌리고 공구 상자 위에 걸터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손을 멈추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왜 이 일에 목숨을 거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패너 소리가 하나둘 멎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군 바깥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2살의 막내 포수, 웃을 때 앞니가 보이던 아이, 제대하면 어머니와 카이로의 식당을 열겠다며 메뉴판까지 만들어 두었던 아이. 사고 전날 밤, 그 아이는 낡은 포신의 녹을 사포로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남의 포를 내가 닦고 있느냐고 묻자 씩 웃으며 이러더군요. 내일 이 녀석이 말썽 부리면 훈련이 늦어지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 포신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지켜달라고요. 그게 7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7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은 사고로 우리 아이 하나가 수술대에 올랐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고치고 있는 건 자주포한대가 아닙니다. 제 7년 묵은 약속입니다. 천막 안이 조용했습니다. 투광등 아래로 모래바람 소리만 지나갔죠. 구석에 있던 젊은 한국 정비사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소매로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강태윤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군 시절에 잃은 후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 수첩 첫 장에 적어둡니다. 위 원장님 마음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냉각 라인을 통째로 교체하던 한지원 수석이 기름 묻은 손등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위 원장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왜 무기 만드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오늘에서야 그 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 원장님 편입니다. 3.1이라는 이름, 이제 저희한테도 남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이, 정오까지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천막 구석에 앉아 밤새 그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의전 담당이냐는 소리를 들었던 그 손이 지금 기름 범벅이 된 채 우리 사막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복구는 꼬박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죽어있던 엔진이 다시 묵직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을 때 12명은 환호 대신 서로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리고는 그대로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었습니다. 저는 찬 공기를 쐬러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트기 전에 사막 하늘이 검푸르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전조등 불빛 2개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검은 관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후세인 타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막 한복판에요. 보좌관님, 밤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끼리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선 적당히 하십시오. 평가서에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사막 환경 신뢰성 미검증. 그 한 줄이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편해진다니 누가 말입니까? 좌우 총괄이 성의를 3배로 올렸습니다. 3배요. 그리고 보좌관님, 차기 국방장관 인선에 제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62이면 아직 한창이신데 별내타신 모습이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나는 22살짜리 아이한테 진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빚은 달러로도 별로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 그 성이라는 건 가져온 곳에 도로 갖다 주십시오. 후세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고집이 참 대단하시군. 그런데 보좌관님, 사막의 밤은 깁니다. 포신만 부러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 일도 모르는 거죠. 대개 사모님께서는 요즘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라일라,
이 자가 지금 제 아내를 입에 올린 겁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는 대신 한 걸음 다가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그 말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정오에 사막이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걸. 후세인은 코웃음을 치며 차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전조등을 바라보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죠. 저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저 자의 뒤에 반드시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새벽, 나디아 대위가 저를 천막 뒤편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조다리원의 안에 저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인 소장의 전횡을 더는 못 보겠다면서 목숨 걸고 이걸 복사해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해외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세인의 1000명의 차명 계좌로 NORINCO 관련 페이퍼 컴퍼니에서 300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 그리고 메모 한 장에는 계약 성사시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200만 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낡은 포 옆에서 위험에 떨던 그 세월 동안 예산과 절차라는 이름으로 번번이 교체를 막아온 것이 바로 이 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진짜 적은 사막 건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복 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터뜨릴까요? 나디아 대위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터뜨리면 놈은 절차 뒤에 숨을 거야. 맞대결이 먼저다. 사막이 K9의 진실을 증명하고 나면 그때 이 서류가 놈의 거짓을 증명하게 하지. 그때까지는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걸세. 결선 날 아침 하늘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평선이 누런 빛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기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오후에 대형 모래폭풍이 시험장을 통과한다고요. 풍속 예상치는 초속 28m. 참관석이 술렁였습니다. 연기하자는 말이 나왔죠. 그때 자오웨이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기라니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사막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물론 한국 친구들이 기권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관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강태윤 이사를 봤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넘겨봤더니 딱 한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K9은 준비됐습니다. 진행하시죠. 결선 과목은 3가지였습니다. 장거리 정밀 사격, 연속 사격, 그리고 기동간 사격. 표적은 총 12개. 오전에는 양측 모두 순항했습니다. 그리고 정오를 넘기면서 그것이 왔습니다. 지평선의 누런 벽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었습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래알이 컨테이너 벽을 때리는 소리가 총성 같았고 관측소 유리창 너머는 온통 황토색 어둠이었습니다. 무전기 속 목소리들이 잡음에 갈려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 사막이 심판할 시간이다. 먼저 무너진 건 PLG였습니다. 기동 사격 과목에 나섰던 PLG 1호차가 모래 언덕 중턱에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멈춰선 겁니다. 배기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울컥울컥 토해져 나왔고 무전으로 들려오는 중국어가 비명처럼 다급해졌습니다. 잠시 뒤 통역이 전해줬어요. 흡기 개통 막힘, 엔진 출력 급락, 기동 불능. 이윽고 해치가 열리더니 중국 승무원들이 기어 나와 모래를 뒤집어 쓴 채 차체 뒤에 웅크렸습니다. 견인차가 폭풍을 뚫고 들어갔지만 시야를 잃고 2번이나 길을 놓쳤죠. 50톤의 강철이 사막 한복판에 버려진 짐짝처럼 서 있었습니다. 참관석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쌍안경을 내리던 UAE 무관이 옆자리에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저게 30% 싸다는 이유였군. 이어서 2호차가 마지막 사격에 나섰습니다. 폭풍 속에서 발사된 포탄의 탄착 지점을 관측 무전이 불러주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표적에서 800m나 벗어난 지점이었거든요. 800m면 빗나간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쏜 겁니다. 그 직후 자오웨이의 전용 컨테이너 쪽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고 나중에 경비병이 전해주더군요. 통역 요원이 얼핏 들은 고함은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너희들 전부 본국으로 소환이다. 젊은 중국 기술진이 고개를 푹 꺾은 채 컨테이너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수석 엔지니어 천리만이 홀로 관측소 유리창 앞에 붙어 서서 폭풍 저편의 K9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K9 차례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30년 무신론에 가까웠던 이 늙은 포병이 남의 나라 무기를 위해서요. K9이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사라진 모래 지옥 속에서 그 50톤의 강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흡기 필터가 모래를 걸러내는 동안 궤도는 언덕을 물어뜯으며 올라갔고 정지, 방열, 발사가 시계 태엽처럼 이어졌습니다. 쾅, 쾅, 쾅. 폭풍의 괴성을 뚫고 포성이 울릴 때마다 관측 무전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 표적, 명중. 두 번 표적, 명중. 세 번 표적, 명중. 그리고 마침내 12번 표적, 명중. 전 표적 명중. 반복한다. 12발 전탄 명중. 관측소 안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장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참관석의 무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무관이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리 K사의 폭풍 기록과 비교해도 이건 믿기 어려운 수치요. 사우디 무관은 이미 부관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본국의 타전에 지금 바로 전문 첫 줄에 이렇게 써.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UAE 무관은 아예 자리를 떠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국, 즉 천막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카타르 무관은 수첩에 뭔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30% 저렴한 가격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막에서 가격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 한 조각이 아직 묻고 있었거든요. 이게 끝인가?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인가?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무모한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 요청한다. 규정 외 추가 사격이 가능한가? 표적 거리 56km.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포로도 닿아본 적 없는 거리다. 거부해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무전 저편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폭풍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강태윤 이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K9 승무조와 협의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관측소의 모든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이 장전되고 포신이 하늘을 향해 천천히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폭풍 소리보다 컸어요. 발사. 포성이 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긴 몇십 초가 흘렀습니다. 잡음. 잡음. 그리고 표적 명중. 반복한다. 표적 정중앙 명중.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들으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관측소가 무너질 듯 울렸고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자오웨이의 잿빛 얼굴이 보였고 그 뒤에 서 있던 수석 엔지니어 천리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는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관들과 달리 여전히 홀린 사람처럼 K9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관석 뒷문이 열렸습니다. 예고 없이 사막까지 날아오신 대통령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입에서 5글자가 떨어졌죠. 당장 계약해. 천막이 떠나가라 박수가 터졌습니다. 자오웨이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고 후세인 타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그 얼굴을 똑똑히 눈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약서에 서명이 되기까지는 마지막 전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납게 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7년 묵은 빚을 받아낼 서류 봉투 하나가 품 안에 있었습니다. 결선이 끝나고 사흘 뒤 대통령궁 대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종평가 보고와 계약 재가를 위한 자리였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 아델 사브리와 군 수뇌부가 앉았고 맞은편에는 중국 측이 자리했습니다. 중국이 공식 이해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불공정했으니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였어요. 자오웨이는 사흘 전 사막에서의 잿빛 얼굴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다시 백금 시계를 번쩍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후세인 타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 자리에 앉았는지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는 풍경이었죠.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후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짚을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처음부터 오염됐습니다. 시험 도중 발생했다는 이른바 파괴 공작, 그것부터가 수상합니다. 한국 측이 정비 결함을 덮으려고
꾸민 자작극이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커넥터를 자르고 자기들이 고치는 감동 연극을 벌인 거죠. 각하, 이런 자들과의 계약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자작극.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각하,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째, 시험장 정비 구역 출입 기록입니다. 결선 전야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새벽에 정비 구역에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세인 소장의 운전병입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소장의 지시로 한국 측 차량에 손을 댔다고요. 자백 조서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후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지만 그는 코웃음으로 버텼어요. 운전병 하나의 헛소리를 가지고 감히. 둘째,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다음 서류를 띄웠습니다. 소장의 천안 명의로 개설된 해외 차명 계좌입니다. NORINCO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에서 300만 달러가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보십시오. 계약 성사 시 총액 1200만 달러. 소장님, 조국의 포병 240대의 값이 겨우 그 정도였습니까?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장성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죠. 후세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모함입니다. 조작된 서류예요. 각하, 저는 30년을 이 나라에 바친 사람입니다. 셋째,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감사원 기록보관소를 사흘 밤낮 뒤졌습니다. 손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7년 전 포병 정비 예산 집행 기록입니다. 그해 노후 포신 전면 교체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 직전에 삭감됐습니다. 삭감을 주도한 결제 라인의 꼭대기에 후세인 타하,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곳은 당신 측근 업체에 부풀려진 납품 계약이었죠. 감사원이 당시 경미한 징계로 덮었던 그 기록, 오늘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후세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해의 포신 교체가 예정대로 됐다면 22살짜리 포수 하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사미르, 제 부하였습니다. 나는 7년 동안 그 애를 죽인 게 낡은 쇳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당신이었어. 당신 주머니로 들어간 그 돈이 그 아이의 목숨값이었단 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사브리 장관이 주먹으로 탁자를 짚으며 일어섰고 장성들의 눈이 일제히 후세인에게 꽂혔습니다. 후세인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예산 조정이었소. 죽은 병사까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이건 정치 공작이야. 그때 자오웨이가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넘어져 서류 위로 쏟아졌죠. 이건 조작입니다. 우리 NORINCO를 모함하는 국제적 음모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대통령석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기서 중국의 손을 뿌리치면 이집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항만도, 차관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거요. 협박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면전에서, 우리나라의 심장부에서요. 좌중이 분노로 웅성거리는 가운데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방금 발언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기록에 남겨라. 주권국가의 회의장에서 나온 협박이다. 대통령은 자오웨이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자오웨이 총괄, 귀하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한다. 즉시 이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후세인 타하 소장, 뇌물수수, 파괴 공작 교사, 예산 횡령 혐의로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헌병, 데려가라. 헌병들이 들어와 후세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나라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후회하게 될 거다.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요. 자오웨이 역시 서류를 챙기며 우리 쪽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만은 저렇게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오만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배웠으니까요. 대통령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고를 마저 하게, 위 원장. 평가 결과 한국의 K9을 최종 기종으로 건의드립니다. 제가 안다. 계약을 진행하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중국 측 수석 엔지니어 천리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 원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같은 기술자로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막에서 K9의 데이터를 전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지금의 저희는 저건 못 만듭니다. 저희 본국 사령부도 압니다. 그 격차는 가격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총괄은 끝까지 부정하겠지만 기술자는 데이터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집트는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움과 숙제를 안고 돌아갑니다. 언젠가 정정당당하게 다시 겨루고 싶습니다.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 있던 한국팀을 향해서도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적장의 진심 어린 경례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라에 저런 기술자들이 있는 한 방심은 금물이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사막의 판정이 국경을 넘어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한국 측이 내민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총액 5조 8천억 원에 240대. 그런데 그 아래 조항들이 문제였어요. 이집트 현지에 생산 라인을 세운다. 부품의 85%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우리 기술진을 한국에서 교육시킨다. 그리고 기술이 전료는 제로. 강 이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을 다 넘겨주면 나중에 우리는 당신들한테 더 사지 않을 텐데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강태윤 이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빈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태워버린 땅에서 남들이 나눠준 기술과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때 저희를 도운 나라들이 조건을 달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원장님, 저희는 고객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동료를 만들려는 겁니다. 이집트가 강해져야 이 지역이 안정되고 그래야 저희가 만든 무기가 쓰일 일도 줄어드니까요. 무기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꿈은 사실 그겁니다. 저는 그날 계약서 초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라일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서름이 한꺼번에 터진 밤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준 적 없던 세월이 그날 밤 끝났습니다. 몇 달 뒤 서부 사막의 새 주둔지에서 인수식이 열렸습니다. 240대 가운데 첫 인도분 48대가 지평선을 등지고 도열해 있었죠. 새벽빛을 받은 강철의 차체들이 검붉게 빛났고 그 앞으로 우리 포병들이 도열했습니다. 낡은 M109 곁에서 청춘을 보낸 늙은 부사관들이 새 포를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귀빈석 맨 앞줄에 두 사람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제 아내 라일라,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검은 옷을 입은 백발의 어머니였습니다. 3일의 어머니였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K9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장갑판을 쓸어보셨어요. 한참 만에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튼튼하다는 포인가요? 네, 어머님. 이제 재보급 때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포시는 사람보다 먼저 검사를 받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 K9의 차체에 가만히 대셨습니다. 앞니를 보이며 웃는 22살의 사미르였습니다. 사미르가 봤으면 참 좋아했겠네요. 기계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애였는데. 어머님, 7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음 아이들은 지켜달라고 하셨죠. 저는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 곁에서 라일라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62살의 사내가 사막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눈물이었으니까요. 식장에는 반가운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포심파열 사고로 수술대에 올랐던 오마르 일병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에 참석한 겁니다. 그는 저에게 경례를 붙이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보좌관님, 저 K9 승무원 교육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가 저를 지켜줄 테니까 저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막 밖의 세상도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맞대결 결과와 중국의 공작이 알려지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중국산 무기 도입 사업이 줄줄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어요. 진행 중이던 NORINCO의 수주 협상 여러 건이 보류됐고, 반대로 사우디와 UAE, 카타르의 협상단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외신은 이렇게 썼더군요. 사막의 맞대결 한판이 중동의 무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요. 가격표를 앞세워 이 지역을 얕보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카이로 외곽에는 지금 새 공장의 뼈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곳에서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K9이 조립될 겁니다. 부품의 85%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첫 교육생 명단에는 나디아 대위가 추천한 젊은 공학도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받은 것을 또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정상에 선 나라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사막의 폭풍 속에서 56km를 날아간 것은 포탄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반세기 동안 흘린 땀이었고 무시당하던 자들이 세상에 던진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고 이제 우리 이집트가 그 길을 걷습니다. 식이 끝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우렁찬 포성이 울렸습니다. 축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미르, 듣고 있느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다. 내가 닦던 그 낡은 포신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다. 지금까지 이집트 대통령 안보보좌관 카림 만수르가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저력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